테이크원. 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윤심의 브랜드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입니다. 시즌3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일본에서도 이 장면을 시청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많은 일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한 영향력으로 만들어 계시는 변호사님을 한 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책은 바로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책을 낸 저자이자 변호사님이신 이재만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이 스트림을 통해서 생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예.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프레임이 막 꽉 차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이 매력을 예. 마음껏 발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호사님이니까 변호하는 일을 할 텐데 예. 그 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주십시오. 소개를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멋지게 소개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변호 송모문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어린 그 아들이 자기도 법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법을 한번 그 책을 내든지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마침 신문사에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는 법률 이야기를 연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읽힐 겸 해서 그 어린 아이의 법적 사례를 찾아서 그 수준에 맞는 글을 매주 썼죠. 그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되니까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그리고 2편이 주니어 로스쿨.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가끔씩 변호사들한테 사건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했죠. 네, 네.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사건 사고를 법적으로 풀이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 인터뷰가 더 많아졌어요. 네. 그게 많아지는 와중에 이제 알려지니까 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또 대학원에서도 강의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회사에서도 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닝 기관에서 네. 그거를 이러닝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러닝 강의를 녹화를 해서 이러닝 강좌를 만들었죠. 네. 그 이러닝 강좌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많은 데서 저한테 인터뷰어로서도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TV에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이라는 코너에 MC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잡지에 퀸이란 잡지에 이재만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또 MC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멘토들의 성공 시크릿을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일을 계속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성공 시크릿이 뭐냐 그거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성공과 행복은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을 얻는 성공 비밀 그것이 뭘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책을 하나 낸 것이 이제 바로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짧게 소개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즘 같은 때 취업할 데가 없다, 뭐 그래서 이제 일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변호사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사, 인터뷰어, 토크쇼 진행자, 거기다 또 작가, 저자까지 지금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호사님이 걸어온 이 길을 많은 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네. 방송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변호사는 문 닫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변호사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이신데 그 외에도 지금 이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생이죠. 근데 사실은 재수생은 아닙니다. 삼수생입니다. 더 편안해지는데요. 예.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그렇죠.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또 뭐 사법연수원에 가면 1등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1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도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질 못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대학원에 갔죠.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동부전선에서 3년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꽤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요새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있죠. 네. 거기 나이 많은 그래서 저도 나이 많은 군인으로서 네. 그래서 3년 동안 동부전선 그 최전선에서 만기 전역을 했죠. 그리고 나오니까 30이 넘었어요. 그 취업을 하려고 이제 할 때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때 창가를 내다 보니까 빗속에서 사람들이 막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산이 없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줌마는 우산을 하나 더 들고 가요. 아마 학교에 있는 아이 우산 한 가지 가니까 갖다 주거나 아마 그러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아는 법조인이 돼서 법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우산이 돼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시작했죠.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 전공이 법학이 아니에요.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했죠. 정치외교. 근데 32의 법학을 독학했어요. 특강 다니면서. 그랬더니 한 3년 정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합격할 뻔했어요. 합격한 거 아니고 합격할 뻔하셨어. 그래서 한 해만 더 하면 합격하겠구나 했는데 그 한 해를 더 했는데도 성적이 딱 그만큼에 모자라요. 조금. 또 모자라서 또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1차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를 3번이나 또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사법시험은 대충 한 7, 8년 걸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 대학원 마칠 해쯤에 합격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다 있구나.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아예 32부터 했으니까 제일 빨라도 39, 40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시작한 지 7, 8년 만에 됐죠. 그때 이제 나이 40이었죠. 와, 40에 지금 이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우리 친구들은 전부 은퇴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창 일하고 또 전성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는 게 아니네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지금 젊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 뭔가를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면 늦지 않았다는 걸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하고 이러는 게 이 마음에 딱 그런 울림이 와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재능은 맞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참 내 재능하고 맞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선 이제 법조인이 돼서 변론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변호하려면 그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누구도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퍼즐을 맞추게 하는 것처럼 현장 사안을 실체적 진실을 유추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추하려면 사회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상대방의 마음을 캘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사는 광부예요. 사람의 마음을 캐는 광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진실된 이야기를 캐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되면 근데 상대방은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00만 건 정도가 1년에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냥 그렇죠. 해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서로가 거짓말을 해요, 누군가는.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거짓말이라는 게, 아, 이 사람은 거짓말이구나 하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99%는 사실에 기반을 둬요. 1%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에서도 이단이라는 게 있죠.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라고 그래서, 네네. 이단도 종교의 큰 줄기는 다 똑같아요. 끝에 가서 나무 가지 끝을 살짝 틀어놔요. 그게 이단이고 완전히 전체 본질이 달라지죠. 네. 근데 이 재판에서도 주장이 사실을 기반으로 다 얘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거 다 똑같아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다의 내용을 살짝 틀어서 결론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차이의 잘못, 거짓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은 경우가 유리하죠. 사실 20살 먹은 사람한테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20살의 경험으로 판단을 하지만 네네. 40살에는 40살의 경험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사익 씨라고 가수 있죠. 네. 소리꾼. 그분은 직장이 16개였었어요. 자기 직종이 옮겨 다니는 직장이. 네. 무슨 뭐 세차장 직원도 했었고 뭐 독서실 뭐 기도 뭐 또 운영도 했었고 막 이렇게 여러 종류 네. 했는데 46살 때 데뷔했어요. 근데 지금 65세, 6세인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해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외국 해외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죠. 너무 늦어서 더 일찍 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이랬더니 그분은 젊은 가수들은 배워가면서 세상을 알지만 자기 세상을 많이 알고 노래를 해서 자기 노래 속에는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하고 공감이 쉽게 된다. 그런 것처럼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늦게 됐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어요. 그리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40에 새롭게 시작해도 돼요. 단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미치도록 이게 좋다. 그게 있으면 40에 할 수도 있고 또 한 분은 나이가 80이 됐는데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창업을 하겠대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인맥 네. 또 자기가 노하우 그리고 80이면 건강도 안 좋을 텐데도 자신 있대 자기는. 몇 년 후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믿어주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하면 돼요. 전 32에 시작해서 40에 내 원하는 길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지 몰라도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버리고 틀고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 선배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막 고개가 저절로 계속 끄덕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변호사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세상을 조금 더 미리 경험을 했다면 도움이 될 거고 내가 혹시 경험이 짧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이 지혜를 내가 이렇게 얻는다면 또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조언자가 필요하죠. 네. 본인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조언자를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 늙은 사냥꾼. 근데 그 사냥꾼은 산에 가면 노루를 하루 만에 잡아와요. 힘도 없고 걸음도 잘 못 걸고 시력이 나빠서 이 겨냥도 잘 못하는데. 네. 근데 젊은 사냥꾼은 시력도 좋고 총 쏘면 백발백중이고 산도 하루에 2-3번 올라갔다 올 수 있는 체력도 있어요. 이 친구는 며칠 가도 못 잡는 거. 노루꼬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노인 사냥꾼이 너무 사냥을 잘하니까 네. 몰래 뒤쫓아가요. 그랬더니 이 사냥꾼이 산으로 올라가더니 늘어지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자더니 일어나서 총을 어디다 겨냥하고 있어요. 마치 거기에 노루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노루가 나타나서 와요. 그 딱 잡아갖고 와요. 그래서 그 젊은 사냥꾼이 노인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노루가 나타날 걸 알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노루목이다 이래요. 노루가 다니는 길목. 음. 그래서 그럼 노루가 다니는 길목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이미 70이지만 내가 10살 때부터 이 산을 다녔다. 너도 60년을 이 산을 다니면 노루를 안다. 그래서 그 노루 사냥꾼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산에 노루가 몇 가족이 있는 걸 안 돼요. 저쪽에는 노루 이름도 다 지어놨어요. 저기는 영철래, 저기는 철순애, 저기는 누구 이렇게 영순애 이렇게. 그리고 이 집에는 노루가 3마리. 근데 큰 딸은 요렇게 가서 언제 여기서 놀고 물은 어서 그 가족까지 다 습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노루복에 가면 여기는 영철네 집 둘째 딸 노루가 요 시간에 오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젊은 사냥꾼이 늙은 사냥꾼한테 노루목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60년 동안 산을 안 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조금 뭐를 알면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그거 내가 아는 얘기야. 이웃을 사랑하라. 실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거 내가 아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맞습니다. 누구한테서나 배우고 노루목 그걸 배우면 그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래서 항시 누군가 주변에 좋은 자가 있는 것이 좋고 네. 또 그런 좋은 자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혼자서 본인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멘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합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 네.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독불로 혼자서 하지 말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네. 그리고 뭐 취업을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면 그러니까 동료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경쟁자로 보면 안 돼요.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책에도 쓴 것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걸어가라. 네. 아프리카 속담에는 멀리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두 속담을 합하면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면 돼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가야 돼. 네. 그래서 빨리 뛰어가면 지쳐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이웃을 밟고 가면 빨리 가니까 혼자 가니까 빨리 갈 수 있죠. 네. 근데 밑에 직원에서 한 과장까지 올라가면 끝이에요. 근데 함께 서로 협동해서 멀리 가면 네. 임원도 될 수 있고 오너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창업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항시 서두르지 말고 함께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면 네. 그러면 아주 먼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재능이 딱 엿보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나를 전달할 때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가슴에 확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노루목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르신을 찾으십시오. 삶의 지혜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가는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젊은 친구들 다 똑똑하니까 조금만 하고는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물론 가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가 또 굉장히 공감스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변호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런 거에 재능이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이 일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걸 알아도 트레이닝,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만큼의 수위까지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님만의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병철 삼성 회장님이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을 때
집에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통금이 있을 때예요. 비가 쏟아지니까 그 공장, 그 회사 그 마당에 재료를 쌓아놨는데 비가 젖잖아요. 네네. 그럼 말려야 되고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가서 그걸 뭘로 덮어놔야 되는데 통금이니까 못 가잖아요. 네. 이병철 회장님은 가셨대요. 왜 가셨겠어요? 주인이니까. 가다가 보면은 통금에 걸려서 유치장 갈지도 모르지만 주인이니까 통금에 걸려서 유치장 갈 거를 그거 무릅쓰고 그 원자재를 덮기 위해서 나가셨대요. 딱 가보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빗속에서 덮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때 직원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직원들은 핑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가면 유치장 간다. 그러니까 못 갔거든요. 그 사람은 직원이에요. 주인의식이 없고. 네. 주인은 가게 돼요. 근데 직원 중에서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간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회사에서도 본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크듯이 회사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나의 주인은 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나는 오늘 무슨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중요한 건 너 왜 취업하는데 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취업해야 생계 유지하고 거기 월급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질문해요. 월급 많은 데가 거기밖에 없느냐.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죠. 명함이 있으면 거기 대기업이니까 저 선보러 갈 때도 명함을 딱 내놓을 때 결혼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자 그 선볼 때 내놓을 명함이 또 다른 대기업도 많지 않느냐. 굳이 왜 이 기업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이유를 많으면 많을수록 네.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나한테. 네. 계속 그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질문을 하면 그러면 결국 목표에 가게 되는 추진력이 강해지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신을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한 가지의 질문으로 그렇게 강하게 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가수라 이장희 씨라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울릉도에. 네, 뭐 계시는 네. 아주 유명한 음유 시인 같은 가수가 있는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하고 놀았나 봐요. 고등학교 때 뭐 저도 놀아서 삼수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삼수는 아는 것 같아요. 놀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장희 씨 어머니를 앞에다 앉혀놓고 있는데 어머님이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이장희 씨가 선생님 왜 우리 어머니 울리나. 네. 결국 끝나고 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왜 우셨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시 저 학부형한테 어머니 그 아들 장이죠. 장이는 대학교에 갈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적 갖고는 아무 데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대학을 가느냐? 그러면 대학 가면 뭐 프레시맨이니까 뭐 낭만도 부가고 이런 걸 계속 질문해서 이제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어머니의 울음을 듣고 네. 동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시험에 붙으면 어머니의 울음,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구나. 그게 강력한 동기가 된 거죠. 스스로의 동기가 생겨야 돼, 목표에 대해서. 그래갖고 여름방학 때인데 남들은 3년 내내 공부했는데 여름방학부터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생물과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강력하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마치 변호사님이 이 다른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 이 동기가 강해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 막 떨어지면 뭐 그냥 안 하잖아요. 이 길은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길을 갈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나를 훈련하는 부분들은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해왔다. 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나의 목표가 그러면 어떤 거였을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나라. 세계적인 초대 강국이 되기를 이 작은 나라지만 네. 제가 유대인들의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30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이비 리그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생들 보면 한 20%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계 500대 기업 임원 중에 뭐 한 20, 30%인가 뭐 몇십 프로가 유대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들의 인구는 1200만이에요. 우리는 5천만, 북한까지 7천만이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네. 왜 발휘 못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영재 전문가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였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문제는 지금 자기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자기한테. 그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질문을 해서 호기심을 키워줘야 돼요.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창의적인 사람의 창조적인 이야기 그 콘텐츠가 수백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저 해리포터의 그 조한 램링의 글 자체가 뭐 100, 200몇 조에 대한 창출을 냈대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커피숍에서 글 쓴 내용이 여러 가지 네. 결국은 고용 창출을 했듯이 그런 창조적인 창조성을 키워주려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꾸 호기심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목표 중심이잖아요. 성과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 가면 학교에서 오면 아이한테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오늘 어디까지 배웠냐? 너 오늘 뭐 배웠냐? 진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인수분해 나갔다고. 인수분해 뭐 2차 뭐 나들이 3차라도 뭐 했느냐? 그게 안 되면 또 가에 붙여서 보강해. 그러니까 진도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나가서 그거에 따라서 루틴하게 대학 가고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부모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얘가 뭐를 했는지 알아야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호기심을 키워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아예 습관이 됐어요. 그 질문이. 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면 우리 사회자께서 네. 백을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치면 그럼 그 백이 보고 우리 와이프한테 저 백을 선물해야 되겠는데 그럼 가갖고 물어봐요. 이 백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샀어요? 하고 대답도 해줘요. 그럼 또 물어봐요. 사줘야 되니까.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얼마 주고 샀어요?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미친들 뭘 질문해. 짝퉁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리고 얼마예요? 그러면 가버리잖아요. 갈 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아예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서 길 가는 여자한테 질문해도 대답을 해줄 정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아. 그리고 그네들의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끼리 토론해. 네.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이 토론하면 더 화려하고 다채롭지 않느냐 서로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반드시 두 팀, 네. 두 사람이 하거나 두 팀이 하거나 이렇게 계속 토론하면서 결국은 그런 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본인한테 질문해서 내가 목표가 뭔지 뚜렷이 알듯이 네. 또 상대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게 하고 하면서 결국 본인의 호기심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어느 그 고등학생, 이것도 기사를 읽었는데 고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 일로 나와. 그러더니 뺨을 때리더니 너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했어? 그래갖고 그 학생은 1학년 때 네. 3년 내내 입을 닫고 사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죠. 그 학생한테 질문하면 고1이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도 있죠.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 질문을 답해주면서 스스로 이건 질문이 좀 쓸데없구나. 알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으로 딱 정곡으로 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불러다가 너 쓸데없는 질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러고 1분 60 곱하기 60분 너 사람 살인한 거야? 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걔한테 질문이란 건 과학적 근거와 이론에 기반해서 해야지 그게 호기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무슨 과학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죽여버려서 네.
그래서 이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3년 내내 질문 안 하면 그러면 결국 그 애가 창조적인 아이의 자질이 있을 텐데도 그걸 못 키워주는 거예요. 네. 질문하는 나라가 되면 저는 그래서 자꾸 얘기할 때 뭐 얘기를 할 때도 질문을 해요. 네. 의뢰인을 만나도 질문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계속 질문하고 또 서로들 질문하는 게 또 회사에서도 사원들이 있을 때 사원들한테 시키면 되나요? 시킨다고요. 아, 사장님이야. 그 회사에 몇십 년 있으니까 사장보다 그 잘하는 사람이 사장이 제일 잘 알죠. 네. 그 평사원이 하는 거 보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 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은 이렇게 돼. 내가 다 해왔어. 그리고 뭐 안 돼. 그러면 얘가 이 직원은 뭐 하냐면 사장 눈만 쳐다봐요. 사장이 시키는 것만 그 사람이 다 멘토만 보는 거예요. 진정한 멘토는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그래서 이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직원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본인이 찾아가면 나중엔 독자적인 창조성을 가지면 사장의 그 오랜 경륜과 직원의 창조성 이게 합해서 시너지가 된 이 회사가 커요. 크지. 네. 근데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리가 다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로봇으로 쭉 데려다 놓고 리모컨 갖고 하는 거예요. 전부.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리모컨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논리적 사고력 이건 질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리틀 로스쿨 그 법적인 사례들 공부하게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내고 진심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게 우리나라도 유대인처럼 그런 문화가 된다면 거기 1200만이고 우리 5000만인데 그 계산상으로 따지면 900명 노벨상 중에 거기 200명이면 우리 300명쯤 아니 최소, 네. 1200만에 500이니까 노벨상 900명 중에 우리가 한 700명 나와야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IQ 테스트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그런 머리를 갖고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슴 속에다가 녹음기를 갖고 있어요.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그 부부싸움하고 막 때리면 얘네들이 이걸 녹음했다가 지네들도 커서 부부싸움을 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 집안에서 녹음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 딱 지금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이 해요. 그게 녹음기가 있어서 그러나 봐요. 아버님은 저를 마흔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간마흔의 첩보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어디 가면 아들아 그리고 머리 쓰다듬고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 않고 그냥 믿고 기다려줘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43세 낳았어요. 더 늦게 낳았죠.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하고 똑같이 아들아. 그냥 이뻐. 예.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님한테 나는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놈은 손자예요. 그래서 왜 이 손자냐면 20살 때 나면 회사에 일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 회사에 가서 무슨 상사한테도 스트레스 있고 하는데 집에 와서 애가 울고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막 잘 건설 못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이가 40 넘어서 안정됐을 때 나면 이 밖에서도 힘들어도 여기 보면 좋아요 오히려. 그리고 언어니까 늦게 나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주처럼 이놈이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가자 그러면 쫓아가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피곤해서 자는데 밤 12시 넘어서 아빠 우리 저 24시간 하는 고깃집 가서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데리고 고깃집 가요. 할아버지 그냥 아버님이 했던 게 나한테 녹음이 돼 있어서 나도 자식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네. 굉장한 자신감을. 그래서 그 유대인 거기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목표가 안 됐을 때 막 혼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유태영 박사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걸 했대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시험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래요. 그 저 예비 시험이. 그래서 그거 합격하면 합격한 사람이 이제 대학 시험 보는 거예요. 네. 놀이터에 가더니 그냥 계속 그 애들하고 꼬마애하고 고등학생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영 박사님 볼 때 저놈이 얼마나 집안에서 황당하겠어요. 그냥
고3까지 공부시켜 놨더니 그 예비시험 떨어지고 초등학생애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얘는 뭐라 그러는지 알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신뢰관계를 좀 쌓고 어떠냐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갖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야, 근데 너 대학 안 가면 너 어떻게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당당하게 대학 졸업한 똑똑한 애들을 제가 채용해서 회사 만들어서 제가 회사 운영하려고 그래요. 딱 그러더래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네. 이스라엘 교육의 유태인 교육의 강점을 알았대요. 그렇게 어린 애한테도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예비고사 떨어져 갖고 대학 못 가면 어머니의 욕기관총이 발사되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얘는 얼굴을 못 두잖아요. 근데 목표 중심이 아니니까 그 나라는 목적 질문을 해서 스스로 동기가 부여돼서 뭔가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장희 씨한테 그 동기가 됐을 때 4, 5개월 만에 대학 들어갔듯이 그거를 계속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30살 때 갑자기 동기부여가 되면 창업해서 3, 4년 만에 몇 조를 그 가령 그 외국에서도 무슨 회사 하나 만들어 갖고 2, 3년 만에 몇 조 주고 팔고 그러잖아요. 무슨 페이스북도 몇 년 만에 커졌고 그게 다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자꾸 교육이 돼서 제가 지금 이 법적인 것도 하고 강의하는 게 우리나라도 초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집안서부터 하자. 응? 집안서부터 뭐 배웠니 하지 말고 무슨 질문했니 집안. 그다음 조직은 회사잖아요. 회사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장이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 지시만 하지 말고 가르쳐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그거를 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일로 가면 그래 일로 가면 어떠니? 계속 본인이 생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럼 본인이 계속 생각해서 창의성을 키워주고 그런 사람이 모여지면 이 전 민족 이게 되면 국가도 이제 커질 수 있죠. 그럴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그래서 지금 어린 학생들 학부형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질문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가 돼요. 네. 스스로 자기에도 질문하고 그래서 본인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훈련의 핵심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질문해서 나의 목적을 찾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얻어내는 것 이런 게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 이게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재만의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은 사실 이 책에 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보통 유명한 분들의 일화만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했을 때 만났던 그 다음에 인터뷰나 토크쇼를 통해서 만났던 친분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아까 노루목을 지키던 바로 그분 그런 그 지혜를 이 책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반드시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은 구입해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재능을 찾으시고 훈련을 해서 그러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소통에 있어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핵심 이렇게 해야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자세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군에 가면 군대에서는 요 진짜 사나이란 TV도 보면 알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네. 남자들의 시집살이라는 말도 하죠. 그 군대 화생방 훈련, 유격 훈련 그 훈련이 너무 고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힘들다라는 거를 느껴요. 유격대 조교들도. 네. 그럴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크게 외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하고 외치면 울 것 같아요. 울어요. 여러 명이 울죠. 왜 우느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공간을 초월해요.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도 초월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막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돼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 이 사랑이 마음에 피는 꽃은 시들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생각나느냐 하면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래요. 네.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딴 건데 다른 얘기만 하고 만나서 아 오늘 날씨가 좋고 아 오늘 뭐 누구 만났고 아니면 아 우리 아이가 뭐 어때서 어떻고 상대가 원하는 건 만났으면 서로 인간관계에서 침묵은 침묵이지만 네. 또 살아갈 때 그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든 내 마음이든 또 물질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주면 문제는 상대방은 나한테 그 몇 배를 주게 돼 있어요. 네. 세상은.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읽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는 알기가 쉬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거를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처칠이 그 루스벨트하고 스탈린하고 회의할 때 스탈린 성격이 개판이잖아요. 그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치고 뭐 막 모욕하고 근데 처칠은 그 불쾌한 말에도 전혀 동의가 없이 그 말 속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열심히 찾고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네. 결국은 처칠과 루스벨트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면 상대한테 받는 게 한 10년, 20년이 있다가 아 그때 그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해서 10년 후에 그게 기회로 오기도 해요. 아, 당장 안 하고.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보면 그렇게 자기가 남한테 주고 지식과 마음을 주는 사람들은 덕도 높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도리불언 하자성어라는 말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데 그 뜻은 이화꽃이나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이화꽃이 이쁘고 복숭아 열매가 맛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숲속에 있어도 내가 여기 꽃이 있다, 내가 여기 복숭아 열매가 있다 이렇게 광고 안 해도 그 밑으로는 저절로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화향백리라고 그러지. 꽃향기는 백리에 퍼져요. 다향천리라고 했어요. 차의 향기는 천리로 퍼지고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에 퍼진대요. 가장 멀리 퍼지네요. 근데 만리에 퍼진다는 이 말 나온 게 옛날인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퍼지는 게 순간적으로 1초 만에 퍼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하고 있었는데 참 향기가 높은 분이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아 오늘 만난 사회자분 역시 덕이 높고 이렇게 써서 딱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친구가 딱 클릭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퍼지는 속도가 순간적이고 네. 범위는 전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향만리가 아니라 인향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인양 글로벌이에요. 네, 글로벌하게 퍼지고 그래서 본인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쉬운 게 퍼스널 브랜드 그렇죠. 소통 전문가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매력적인 게 뭐냐 매력은 도깨비매의 힘력자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거든요.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거라 같아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딱 때려서 너 나를 좋아해라. 그러면 날 좋아하게 돼. 얼마나 좋아요. 물건을 팔 때도 네. 소비자들한테 도깨비 방망이 있는 회사는 이 물건을 사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요. 왜 사냐?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결국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 회사의 물건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럼 네. 사죠. 그래서 회사는 브랜드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넣죠. 근데 사람도 개인적인 브랜드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해요. 네. 본인의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가 좋으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결국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해서 자기를 잘한 후에 상대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주어라. 아주 간단해. 주어라. 근데 뭐를 주느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소통의 시대에 사실 소통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배워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걸 먼저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게 돌아오는 게 당장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10년 후든 20년 후든 되돌아온다는 걸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진정한 소통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저희 벌써 방송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변호사님께서는 긴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거든요. 박사님 지금 그래도 굉장히 이 어록 같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방청객들하고 시청자분에게 같이 이 마무리 인사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을 대신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나와 소통하려도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나는 외톨이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또 백도 없고 회사에 가도 상사하고 갈등도 많고 부하 직원은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서 나는 브랜드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나 자신과 소통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릴린 monroe는 예전에 그 당시에는 비비안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에 보면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허리가 잘룩한 게 미인이었을 때 마릴린 monroe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랫배가. 그거는 정말 약점인데 본인이 그 약점을 그냥 내고 타이트한 옷에 배를 나오게 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내보내니까 그게 섹스 어필하는 게 됐어요. 쓰레기도 밖에 나오면 안에서는 썩지만 햇빛에 놔두면 이게 쓰레기인지 아니면 무슨 예술 작품인지 몰라요. 바짝 마른 후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는 성공 비결을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난 가난하다. 또 나는 가난해서 못 배웠다. 그리고 난 너무나 허약하다. 근데 파나소닉을 창립한 이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데 이 마쓰시다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3가지는 가난과 못 배운 것과 허약한 게 어떻게 성공 비결이냐.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지만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귀를 열고 배우려고 노력해서 많은 걸 알게 됐다.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조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있는 시간을 밀도 있게 시간도 짧게밖에 일 못하니까 그래서 건강도 챙겨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그분은 자기한테 온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박했을 때 기회의 문이 열려요. 절박하지 않으면 중간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절박하면 기회의 문이 열리니까 절박한 거에서 포기하면 도깨비 방망이 손에 못 얻어요. 절박할 때 정말 자기와의 소통을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가 손에 쥐고 자기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쉽고 행복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그 한 편의 책이 아니라 수천 권의 책을 함께 읽은 듯한 느낌입니다. 뭐 사기책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한 편 한 편이 변호사님의 인생과 맞닿아 있어서 더 마음이 와닿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제만의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딱 글씨나 이런 그 채도 읽으면 변호사님 마치 옆에서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연심의 브랜드쇼. 이제 시즌 마지막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번에 더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